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이제 통일이 코앞까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이 통일이 되면 이제 백도에서 한라까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 오랜 기간 체제와 신념을 달리했던 남과 북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통일을 이루기란 참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남과 북의 이 사람의 통일을 오랜 기간 20년 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신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학교육과 전우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연세대 의과대학 전우택 교수. 그는 93년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의 사회정신의학 분야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통일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섬기며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전우택 교수. 그를 통해 남과 북의 사회심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이 남과 북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저희 통일북소리에 모셔서 저희들의 늘 처음 여쭤보는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교수님은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초창기 감리교 목사셨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독교 집안이 돼갖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게 됐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저 의사로서 또 정신과 의사로서 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이제 신앙과 연관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러시군요. 근데 정말 의대에 들어가서 요즘은 또 정신과 엄청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또 의대 시절을 보낼 시절에 특별히 또 정신과를 선택하시고 또 북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랄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외과 의사신데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정신과 의사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저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과보다는 문과적인 관심이 훨씬 많은 학생이었고 집안에서는 의과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최종 타협안이 나온 게 그럼 의과대학은 가되 가장 문과적인 성격이 많은 정신과를 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타협이 이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는 정신과를 했고 가고 싶다고 간 것도 대단하신 거 같아요. 우린 할 수 없잖아.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정신과를 하게 됐는데 정신과를 들어가 보니까 정신과도 역시 주로 약물을 쓰고 뭐 뇌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하는 게 거의 다였어요. 근데 그건 제 원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개인의 어떤 정신질환보다는 집단의 정신병리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 사회정신의학 영역입니다. 사회문화정신의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신의학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학문 영역인데 사회정신의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주 내용을 북한으로 하게 된 거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께서 뭐 통일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일반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통일에 대한 사회정신의학 하면 용어도 너무 어렵고 이게 과연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은 우리 뭐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남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느낌은 북한에서 막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나왔을 때 발 동동 구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들한테 막 이런 행동을 하거나 또는 뭐 대를 이어서 충성한다 그러고 뭐
남한과 미국에 대한 아주 극한적인 증오감을 표현하는 거,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저거 제정신일까? 이 질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에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학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저러는 걸까? 제정신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이고 학술적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저게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서 저런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닌데도 저런다.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 이제 아마 이 학문 영역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그 공통된 기억이 한 가지의 일정한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건 뭐 북한만의 특징이 아니라 남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이고 그쵸.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외국의 시각을 갖고 남한이라는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특이한 사회고 세상에 저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오셨을 때도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요소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집단적인 심리적 상태들은 내부에서는 잘 못 느껴요. 밖에서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치유해 나가기가 그만큼 더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북한을 이해 못하기 전에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봅시다. 맞아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영향을 끼친 뭐 이렇게 역사적 사건 뭐 이런 거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솔직히 뭐 딴 거는 둘째치고 전쟁 후에 이 분단과 뭐 이산 가족과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우리나라한테 그치. 작용하지 않았을까. 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 피해 분단. 의식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물론 우리가 아주 옛날 것까지 기억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 예를 들면 무슨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따지기는 너무 먼 느낌이 있지만 네. 우리가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역사는 분명히 일제 식민지입니다. 네. 근데 일제 식민지가 우리나라가 멀쩡하게 잘 운영됐는데 일본에게 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조선 말기에 극한적으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왕과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 이 조선이란 나라를 제대로 된 국가로 운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게 식민지가 돼버렸고 35년간의 식민지 경험이 한국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은 북한이 오늘의 북한의 모습이 된 거에도 일제 식민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아마 뭐 우리 이 선생님 북한에서 느끼셨겠지만 김일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한 지도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시키잖아.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일성의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제 식민지였어요. 남한도 똑같습니다. 남한이 지금의 남한의 모습이 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친 요소가 있지만 식민지 경험이 한국인들의 의식을 뭐라고 그럴까요? 음으로나 양으로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좌우익에 큰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6.25가 터지게 되죠. 6.25는 우리 민족 역사상 최악의 경험인 거는 분명하고, 이건 정말 거대한 트라우마였고요. 북한에서 죽은 사람 숫자만도 거의 250만, 남한에서도 한 50만에서 100만이 죽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우리가 302명 죽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세월호가 수천 대가 동시에 가라앉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대충은 지금은 덮고 살아서 이렇지
각 개인별로 가족들이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그 자기 친인척과 자기가 잘 알던 사람들이 겪었던 일까지 합치게 되면 그것이 한국인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놓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빠른 경제 발전에 들어가야만 했고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겪어야만 됐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도 영향을 크게 끼쳤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 겪어야 했었던 많은 또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기억들이 한국인들의 삶에 어떤 특징을 만들었을까 요즘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저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신 게 저게 내 아이가 죽은 게 아닌데도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 다 울었고요. 네. 엄마들만 운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텔레비 보면서 다 줄줄줄줄 눈물들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나한테 생긴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사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 트라우마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람이었던 아니었던 상관없이 한국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향이 보통 어떤 식으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냐면 첫째는 유감스럽지만 공동체 의식이 보통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사회는 상식적인 기관이 국가고 사회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잘할 거다. 이렇게 서로 믿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운전을 잘할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버스를 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에서 갑자기 정말 술을 안 마시고 버스를 몰고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 이게 무서운.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나와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건을 막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냥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맞아.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그러니까는 사건이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절대로 끝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 번 있게 된 사회적 트라우마는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의 조그맣고 큰 말과 행동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거를 텔레비에서 본 적도 없는데도 그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근데 사실은 좀 북한은 그 트라우마를 거꾸로 국가적 운영에 매우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면을 보입니다. 북한에서 텔레비 영화를 보시거나 뭐 할 때 끊임없이 방송되는 거는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하던 거 봤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북한 국민들은 절대로 식민지 시절을 잊을 수 없게끔 하는 게 텔레비와 라디오 뭐 영화관에서 방송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반 이상은 일제시대에 대한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보게 되면 정말 그 김일성의,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전에 뭐 김일성의 아버지도 뭐 이렇게 뭐 해왔지만 독립운동 해왔지만 그걸 떠나서 북한이라는 게 존재가 된 거는 일본 식민지로부터 시작해서 김일성이가 나라를 해방시켜서부터 우리가 북한이 존재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식민지로 이제는 다시 살 수는 없다. 나라 뺏기고 말 뺏기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수령 안에서 굳게 뭉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자면 남한은
지금은 미군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똘똘 뭉쳐라. 이런 의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주적을 하나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뭉치기 위해서. 네. 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라는 그 나라를 우리의 틀로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다른 북한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올바로 바라보는 것인가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작동을 하는 데는 그냥 이건 제 그냥 생각입니다. 6가지 요소가 작동을 해요. 근데 이 6가지가 매우 섞여져서 돌기 때문에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좀 하나씩 구분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최고 지도층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욕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놓으려고 우상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 되면은 인간과 다른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이 도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상화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최고 권력층은 그래서 권력욕과 그에 따른 우상화, 이것이 첫 번째 요소라면 일반 인민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욕구,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 남한 사람이든 전 세계 사람이든 똑같으니까 그건. 근데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게 더 많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에 남기 위해서는 권력력이 강한 그 집단 밑에서 살기 위해서는 굴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다 뛰어나가서 데모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왜 쟤네들은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남한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욕과 우상화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게 강력한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굴종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이것과 달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명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빈부격차가 있어서 비인간화되어 있는 사회를, 빈부격차를 없애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자라는 구호 하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또는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면은 인간이 타락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산혁명을 하고 자기들이 교육을 잘 시키면 인간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민들의 지지는 얻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인민들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려고 했던 건지, 어느 쪽이 됐던 북한은 아까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의 독립과 이 민족이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의한 거다. 이것을 아주 명분으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고 언뜻 들으면 그것에 저항할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갖다 놓고,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에서는 텔레비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 온통 주체사상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로 안 그래요. 텔레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서 얘기되는 거는 물론 당에 대한 충성, 수령에 대한 충성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것,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집단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런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거 아주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순결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맞습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저분은 북한 영화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니 저는 뭐 이걸 연구한 학자니까. 이게 굉장히 절묘한 게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가 주체사상이 도덕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르다. 그러니까는 이 도덕성에 대한 것들, 인간의 도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표현할까?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충성도리, 효성도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충효가 강조가 돼요. 근데 이 충효가 강조가 되는 거는 인간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북한은 텔레비를 보면은 마치 기독교 방송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인간의 도리, 남에 대한 포용,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야, 정말 아주 정말 교묘하게.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정말 이렇게 잘 그래서 해놨네요. 북한은 네.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으면 주체 사상과 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축이에요. 와. 아까 6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리고 권력욕, 이제 나머지 생존욕, 여기까지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권력욕과 생존욕, 생존욕, 굴종. 그다음에 주체 사상과 네. 이 인간의 도리,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축이 통제와 처벌이라고 하는 아주 북한은 뭐 5호 담당제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감시하는 사람을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감시에 감시하는 사람을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수만 번 자유롭게 내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는 통제적인 측면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작동을 해서 저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통제만 하는 걸로 정말 운영이 되냐?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계급을 만드는 겁니다. 계층 계급을 만들어 놓고 계급 단위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은 50개 이상의 계층을 자기들끼리 성분을 분류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계층에서 어느 성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당 간부가 되든지 아니면 평생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다가 죽든지 여기에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와 계급에 대한 관리 이거를 갖고 북한은 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축에 따른 6개의 요소가 다 뒤섞여서 북한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억압적인데 왜 저 나라가 그냥 존재할까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답을 생각하는 거죠. 야, 뭐 셀 틈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치밀하게 잘 네, 그런 구조적인 짜임을 잘 해놨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맨날 대화에 물꼬를 튀어놓은 것 같은데 대화를 한다 그런 것 같은데 또 뭐 미사일을 뭐 핵실험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의 심리가 도대체 뭔가. 북한도 어찌되었든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남한과의 교역 또는 미국의 대북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하나의 축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개방적인 현상이 됐을 때에는 자기들의 정권이 흔들린다는 것이 또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풀어놓을 수 있을 만한 내부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어떤 정권의 보장을 해줘야만 자기네가 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장을 해주는 것을 핵을 갖고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 핵을 인정했다가는 북한은 더 이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해결될 수 없는 2가지 모순이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도 그 중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매우 일관된 자기들의 논리를 갖고 저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반대로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교수님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 보느냐. 어떻게 예. 볼 것인가.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건 물론 모든 공산주의가 마찬가지였지만 북한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면서 남한이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것, 거기가 좀 더 뭐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심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인데 이 체제가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반으로서의 그 뼈대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렇지 지조를 갖고 지켜라. 이거를 견뎌내야 된다. 라는 식의 감정을 갖게끔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지금도 근데 지금 사실 많이 무너졌잖아요. 굉장히 막 오늘 방송된 드라마 다음 날이면 막 볼 수 예. 있다 그러고 그런데도 북한 지도부층에서는 그것을 놓지 않고 그냥 계속 지금 그들의 방식대로 계속 주민들을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도 북한 이 지도층도 골치가 아픈 거죠. 그렇죠. 이 중국과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게 되면은 들어와야 될 물건보다 안 들어오기를 원하는 물건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서 들어오고. 전국을 깔리고 앉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북한은 시장이 굉장히 장마당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국가가 더 이상 배급 체제가 이미 무너졌고 배급을 갖고 국민들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먹고 사는 게 과거보다는 나아졌고. 그러니까는 북한 지도층도 지금 쉽지 않은 도전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에 대해서 혹시 저희에게 딱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겪어보신 외국인들, 북한에서도 대사를 지내고 남한에서도 대사를 지냈던 네. 뭐 주 루마니아 우리 주 한국 주 평양 주재 루마니아 대사를 네. 하셨던 분을 제가 한번 뵀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었어요. 대사님께서 그분은 아주 한국말을 매우 유창하게 하신 분이에요. 대사님께서 북한에서도 긴 15년 이상 대사 활동을 하셨고 남한에서도 거의 5, 6년 대사 활동을 하셨는데 대사께서 보신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아유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그분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네. 거울을 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이분이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하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 당신 얼굴이 보일 텐데 남한과 북한은 똑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북한 사람과 자기가 만난 남한 사람은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게 똑같냐. 그러니까 공식 회의석상에선 중요한 얘기 전혀 안 했다가 꼭 2차 가야지 거기서 속마음 털어놓고 중요한 거래는 다 거기서 하고 있고 자기네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 못할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데 남북한은 약속이나 한 듯이 너무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실 때에는 사실은 꽤나 비슷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북한과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남한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또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원래 집안에서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대책이었거든. 맞아. 왜냐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말이 저런 표정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100% 이해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 협상도 객관적으로 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표정을 보고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그렇죠.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북한은 빨리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라져서는 서로한테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와 같은 민족이고 말만 통하는 외국인이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거울을 보듯 어찌 보면 너무나 같은
존재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렇게 뭐 너무 갇혀 있는 사고할 필요 없겠다.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려는 네. 노력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낯선 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이렇게 기울이면 좋을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선 첫 번째는 분단과 6.25 그 이후에 냉전 체제 하에서 갖게 됐었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사회적 트라우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상처에 대한 치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사회적 치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그거는 개인적 비극이지 사회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남아있는 한 통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삶들을 살아오신 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행동들이 있지 않으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남남 갈등이 많냐,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라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 진짜 마음속 밑에 깔려 있는 이유는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많은 거는 분단과 관련돼 있는 상처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남아 있는 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상처에 대한 치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지금 잘 살고 있고 다 재미있게 웃고 있으니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우리가 갈등 문제만 터지는 거 보면은 이게 한국 사회가 간단한 사회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에 느끼거든요. 다만 왜 이렇게 복잡한지는 채 모르고들 사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상처하고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 공동체가 붕괴된 사회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시 좀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은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회적 요소를 갖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의 공동체의 경험을 하게끔 만든 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위대하고도 강력한 힘이었는데, 그러한 식의 경험을 한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작은 공동체 운동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전체를 다 세운다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만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역할들을 해주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사실 남한 내에 좋은 공동체적 정신이 형성되지 않는데 매우 이질적인, 더구나 경제적 격차가 지금 40배 이상인데 이 북한과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역사적 실험 앞에 서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남한이 우선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있어야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와, 지금 교수님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바빠져야 되겠다. 교회가 지금 이제 움직여야겠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교수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통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영적인 차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나 또는 더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어지는 슬픈 상황이 됐는데, 이런 영적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가 통과해낼 건가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통일이 핵심적 이슈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매우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똑같이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통일이라고 하는 매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이 현상이 사실은 한국교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야말로 부활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영적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은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걸 첫째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앞에 순수한 존재들로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위한, 특별히 또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사는 이 구체적인 교회에서의 생활에서 우리가 훨씬 더 통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마 통일의 중요한 요소로서 쓰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의 기도 제목, 비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게 이제 대충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내용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정말 진지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또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졌고, 또 저를 통해서 지금 많은 제자들이 또 북한에 대한 공부와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이루어진 이후에가 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저와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진짜 맨날 틀을 깨야지, 그리고 뭔가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지, 말만 이랬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도 진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왜 내가 다르다고만 규정하고 살았었던 것인가. 알고 보면 정말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같은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남북한이 왜 그렇게 서로에게 자기들이 알아서 거리를 우리가 두고 바라보고 있었나, 이런 반성과 함께 정말 교수님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지점은 그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그 본질 속으로 바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제가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좀 아쉽습니다. 더 제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듣고 싶은데요. 다음 기회를 또 기약을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